가방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돈이 좀 있나 보다. 좋은 회사 다니나? 집안이 괜찮은가 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같아. 보는 눈이 있네. 반대로 값은 비싸지 않지만 실용적인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취향은 잘 추측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가방은 물건을 넣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방은 사람의 직업과 소득, 집안과 생활 수준, 심지어 인격과 안목까지 대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명품 소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허영이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것이다. 그 돈이면 다른 것을 사겠다. 하지만 정말 허영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불안정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왜 비싼 물건을 통해 자기 위치를 증명하려 할까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명품은 취향이 아니라 신분증이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명품은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치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번역하는 물건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방이 튼튼해서 살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좋아서 살 수 있습니다. 장인의 기술과 브랜드의 역사가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명품을 산 사람을 보자마자 허영심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명품의 기능과 디자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품에는 사회적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비싼지, 누가 사용하는지, 어떤 백화점에서 파는지, 어떤 배우와 유명인이 들었는지, 사람들이 그 로고를 알아보는지, 이 모든 정보가 제품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보통 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건을 담을 수 있다. 명품 가방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나를 가진 사람은 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품은 물건인 동시에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을 사람이 많을수록 가방은 더 강력한 사회적 언어가 됩니다. 사실 옷과 장신구로 신분을 표시하는 문화는 현대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은대 사회에서는 출신과 계급이 법적 신분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족과 평민, 성직자와 상인, 지배층과 노동계층은 서로 다른 옷감과 색상, 장신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사회에서는 사치금지법 또는 복식규제법을 통해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복과 사치품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는 동시에 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눈에 보이게 유지하려는 제도였습니다. 당시의 신분은 가방으로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씨와 토지, 자기와 복장이 신분을 공식적으로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근대사회로 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는 사람들의 신분이 평등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서로의 집안과 출신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과 오래된 부자, 중산층과 상류층이 같은 거리와 상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때 소비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1899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부유층이 값비싼 물건과 생활 방식을 공개적으로 소비해 경제력과 명성을 드러내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과시적 소비입니다. 베블런에게 사치품은 필요를 충족하는 물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이 옷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에는 옷과 가방이 신분을 주장합니다. 명품 가운데서도 가방은 특별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첫째,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집과 미술품은 비싸지만 길거리에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이동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회사와 카페, 결혼식과 소개팅, 백화점과 공항 어디든 함께 갑니다. 둘째, 가격이 대략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죽의 원가나 봉제 기술을 몰라도 특정 로고가 붙은 가방이 비싸다는 사실은 압니다. 셋째, 전문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학력과 집안 네트워크는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로고는 몇 초 만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돈이 있습니다 라고 직접 말하면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방을 내려놓는 것은 겉으로는 침묵입니다. 가방이 대신 말합니다. 명품 가방은 이런 의미에서 휴대할 수 있는 이력서입니다. 진짜 자산과 삶의 안정성을 전부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만남에서 상대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명품은 계급 그 자체라기보다 계급에 관한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자인 사람만 명품을 원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 지위를 보여주는 물건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자기 가치나 자존감이 위협받은 참가자들이 지위를 상징하는 상품에 더 높은 선호를 보이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지위제가 흔들린 자아를 확인해주는 보상적 상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지위 소비를 검토한 연구들도 비슷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절대적인 생활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순위를 더 의식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급 브랜드와 지위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으며 이 관계를 연결하는 요인으로 지위 불안이 제시돼 왔습니다. 다만 모든 연구가 동일한 인과관계를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불평등이 곧바로 모든 명품 구매를 만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안정된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치가 불안정한 사람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뒤처지지 않았다. 나는 이 집단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를 알고 있다. 이때 명품은 안전한 신분표처럼 보입니다. 학벌은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집은 너무 비쌉니다. 직장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 환경은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가방은 돈을 지불하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제 계급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짧은 순간에는 다르게 대우받을 가능성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명품 소비를 무조건 한국인의 허영심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환경입니다. 학교와 직장, 아파트와 거주지역, 결혼과 연애시장, 동창 모임과 회사 회식,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공간에서는 타인의 배경을 빠르게 추측하려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부모의 경제력은 어떤지, 어떤 차를 타고 무엇을 입는지, 사회적 만남이 상대평가로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상대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찾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다룬 연구에서도 명품 브랜드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름이 공적인 언어처럼 널리 인식될수록 브랜드 의식이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젊은 소비자를 비교한 한 연구에서는 명품의 사회적 가치가 한국 참가자의 브랜드 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모든 한국인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명품이 개인적 만족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의 언어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명품은 단순히 좋은 가방이 아닙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함부로 분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난해 보이지는 말자. 적어도 관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말자. 적어도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떤 명품 구매는 사치라기보다 사회적 감점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소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진짜 부자는 로고가 큰 명품을 들지 않는다. 요즘은 조용한 명품, 이른바 콰이어트 럭셔리가 대세다.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가 진짜 고급이다. 이 현상은 명품이 신분표가 아니게 됐다는 뜻일까요? 오히려 신분표가 더 정교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명품의 로고가 얼마나 눈에 띄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소비자의 경제력과 지위 욕구에 따라 선호하는 신호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소비자는 많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큰 로고를 선호합니다. 이 제품이 비싸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봐야 한다.
신호입니다. 반면 이미 안정된 부유층 중 일부는 일반인은 알아보기 어렵지만 같은 집단의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조용한 제품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일부 고가 제품일수록 로고가 덜 두드러지는 패턴도 관찰됐습니다. 이것은 과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관객이 바뀐 것입니다. 큰 로고는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 가방은 비쌉니다. 작은 로고와 희귀한 디자인은 소수의 내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겠죠? 조용한 명품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물건은 아닙니다. 더 작은 목소리로 더 선별된 사람에게 말하는 물건입니다. 계급 신호는 대중화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암호화됩니다. 여기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명품 소비가 계급 불안의 결과는 아닙니다. 품질과 디자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장인 기술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억이 담긴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명품을 사는 사람을 무조건 허영스럽다고 조롱하는 것도 또 다른 계급 판단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사회가 소비자에게 모순된 요구를 한다는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성공을 보여주려 하면 허영스럽다고 비난합니다. 싼 물건을 쓰면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고 비싼 물건을 쓰면 사치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들어도 평가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은 가방을 산 개인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고 외형으로 경제력과 능력을 추측하고 비싼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친절한 사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명품이 신분증이 된 것은 브랜드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분증을 너무 능숙하게 읽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품이 취향을 넘어 신분증이 된 이유는 불안정한 계급 사회에서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 지위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여주는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의 배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의 안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과 인간관계, 미래의 가능성도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보입니다. 로고도 보이고 가격도 대략 알려져 있고 그 가방을 들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이미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은 말합니다. 나는 이 집단에 속합니다. 나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방이 말하는 계급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 자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안목과 인격, 행복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신분 그 자체가 아니라 신분에 관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문장을 믿어줄 때만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명품 가방을 보고 성공한 사람 같다. 돈이 많은가 보다. 허영심이 심하다. 이런 판단이 떠오른다면 한 번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방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가방에 붙어 있는 계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걸까요? 명품 소비를 단순한 허영으로 설명하면 개인만 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사회가 보입니다. 끊임없이 순위를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게 만들고 사람보다 신호를 먼저 믿는 사회입니다. 가방은 원래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방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신분증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